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유아의 북살롱의 진행자 신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달력이 3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10월, 11월, 12월 3장뿐인데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시간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사실 붙잡을 수는 없고 붙잡을 수 있는 책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고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지 뭐 세상을 알 수 있다, 고전을 읽어야지 삶을 아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고전과 관련된 아주 명강사, 명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기환 작가님이신데요. 바로 제 옆에 계시는 안기환 작가님인데 일단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 작가님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작가님 소개를 준비를 했어요.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우리 작가님 서울대학교 지역시스템공학 학사를 졸업을 하시고 국민대 한반대에서 외래 교수로 재직하셨고 또 한국독서경영센터 대표까지 역임하셨고요. 고교 시절 무협지에서 심취했다가 그러셨군요. 동양 역사에 또 빠져들었고 그리고 또 사마천을 거쳐 마침내 헤르도토스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서울대를 졸업한 후에는 삼성그룹에서 인사조직, 전략기획 등 다양한 이런 업무를 맡으셨는데 그래도 바쁘신 와중에 손을 놓지 않은 게 바로 고전이라고 하는데요. 안기환 작가님께서 오늘 그 서양 고전을 맛있게 읽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제 옆에 계시지만은 박수 한번 넣어주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직접 한 번 더 본인이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설명하신 것 중에 조금 틀린 거는 바쁜 중에도 고전을 놓지 않은 건 아니고요. 원래는 고전 읽을 실력이 안 돼서 잘 못 읽었고 좀 쉬운 책들부터 이렇게 읽다가 고전은 이제 최근 한 10년 안쪽으로 고전 읽을 실력이 돼서 이제 읽은 거죠. 아니 누구나 그럴 거고요. 그리고 고전은 독서가라면 맨 마지막에 읽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책이고, 저는 직장 다닐 때, 사업할 때, 그럴 때는 또 경제경서를 많이 읽고요. 경영에 관심이 많아서 경영과 또 역사는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많거든요. 경영책을 읽다가, 역사책을 읽다가 그러면서 또 제가 읽었던 책들로 인해서 직업이 여러 번 그것 때마다 항상 책 때문이었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셨군요. 그러니 잘못된 게 바쁜 와중에도 책은 놨었다 그때 놨었는데 낯섰던 게 아니라 네? 고전을 읽진 않았다. 고전을 읽진 않았다. 사실 작가님 고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작가님께서 서양 고전을 또 맛있게 읽는 법으로 정하셨는데 어떻게 읽으면 맛있게 읽을 수 있는지 좀 팁을 지금부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고전을 가지고 평생 먹고 사시는 뭐 대학교 인문학 교수님은 무조건 고전 읽으라고 그렇죠. 펼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다 개뻥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네. 고전을 읽으려면 실력이 돼야 돼요. 실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읽으면 그냥 수면제고 되게 당연한 겁니다. 특히 동양 고전은 그래도 조금 접할만 해요. 왜냐하면 문화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노노의 공자 선생님이 말하는 게 조금 와닿기도 해요. 대충 읽어도. 근데 뭐 헤로도토스니 투키디데스니 뭐 있다는 거 가면 기본적으로 사람 이름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지명, 거기 담긴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지 않고서는 그걸 고전으로 바로 가면 백전백패다. 그러니까 고전 읽으려면 차근차근 가야 된다. 네. 그리고 또는 요새는 멀티미디어가 되니까 책은 원미디어거든요. 그러니까 원미디어만 것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미디어가 있으니까 멀티미디어들을 활용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 그러면 오늘 고전, 서양 고전을 좀 차근차근 맛있게 읽는 법에 대해서 작가님께 미니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일단 미니 강연을 이제 제 소개를 좀 하는 걸로, 제 자랑을 좀 하는 걸로 하고
예, 이 책에 관련된 그 멀티미디어 중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지도를 보여드리고 조금 통해서 가장 맛있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 해요. 네. 고전을 쉽게 읽는 방법 중에 멀티미디어 말씀드렸잖아요. 멀티미디어 중에 제일 좋은 게 여행이죠. 현장 같은 거. 그러니까 읽다가 좀 막히는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아니면 좀 재밌었다 이런 게 있으면 가보면 최고로 정말 감동까지 오죠. 이런 내용이 있었어? 고전은 아니지만 고전을 해석해둔 로마인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 그 로마인 이야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여기를 내가 꼭 가보리라. 이 현장을 꼭 가보리라. 꿈을 꿨어. 그리고 한 20년 만에 여기를 가봤어요. 가보면 이 책에 들어있던 내용들이 훨씬 와닿고 재미가 있고 또 가보고 싶고 또 책에 또 다른 내용이 있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책을 또 보게 되고 가보면 좋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는 이 최소한 사용고전의 배경은 지중해 전체 지중해라는 건 유럽인들 또는 미국인들을 포함해서 아메리카인들을 포함해서 서양인들의 문명의 출발점, 문명의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고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지중해를 이해하면 고전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고전 읽는 실력이 안 될 때는 조금 읽다가 다른 거 읽다가 하다가 현장도 알게 되니까 이제야 30년 만에 고전 읽고 제 나름대로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가본 얘기죠. 우리 16세기 고전 중에 마키아벨리의 분주론, 되게 얇은 책인데 이 마키아벨리 분주론을 알려면 로마 역사를 알아야 돼요. 마키아벨리가 로마 공화국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로마를 알아야 이해가 되고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당시의 역사를 알아야 여기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마키아벨리의 생각을 가게 됐어요.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필름에 있길래 피렌체는 안 들르고 피렌체 외곽에 마키아벨리의 생각이 갔거든요. 해상 또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책을 썼단 말인가? 그런 게 있죠. 작가들의 생각 이런 데는 많이 가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목소에 동기부여를 해주는 좋은 방법. 또 가봤던 데가 여기 그리스 드로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되게 가보지 않았겠어요? 가장 잘했어요. 가보면 진짜 그 묘비가 써있나? 묘비명이? 써있더라고요. 이거를 본인이 썼나? 본인이 쓴 게 아니에요. 본인이 썼던 책 중에서 이분의 아내가 그 책에 있는 문구를 찾아가지고 한 거래요. 저걸 가서 사진을 찍어보면 책에 있는 재미가 있죠. 제가 쓴 책 중에 삼국지 생존법이라는 김상희 출판사에서 낸 책인데 그것도 삼국지도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읽었고 회사일 때 이문열 삼국지도 좀 보고 했었는데 이문열 삼국지가 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문열 삼국지 속에 들어있는 중화사상 그다음에 도교사상 이런 게 제갈량의 북남풍이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뻥도 웬만큼 쳐야지. 야, 그럼 진짜 제갈량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게 더 궁금했어요. 제갈량은 몽틀이냐, 소설 속의 가공인물이냐 그런 건 아니거든. 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관해서 역사책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본질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기회에 병이 났더니 병에 십살해라고 공원인데 공원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기를 이렇게 놓아요. 그 장기판이 우리랑 비슷하면서 달라요. 어차피 우리 중국에서 온 건데 우리는 옛날 장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 들어있는 중국 문화들은 대부분 옛날 중국에 있던 문화예요. 우리 한자의 발음도 옛날에 남조시대의 발음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조금 달라. 그래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한국식 예를 들면 무엇이 역사 이야기고 무엇이 소설의 이야기인지.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구분하고 거기에 대해 제 생각을 좀 가지고 싶었죠. 그래서 이런 책을 제 나름대로의 정리해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가끔 너의가 뭐냐, 어떤 사람은 버킷리스트가 뭐냐 물어보고 그건 버킷리스트 없어요. 굳이 뭐 고생해가면서 에베레스트에 올라갈 능력도 안 되고 그런 건 없고 오로지 하나의 목표만 있습니다. 1년에 한 권만 책을 쓰자. 더도 말고 더 쓰는 것도 재주가 없고 딱 한 권만 쓰자. 뭐 현재까지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첫 책을 내기 시작해서 올해까지 15권 썼으니까 전 A형에다가 그 ISTJ 밑에서 늘 규칙을 잘 지켜요.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현재까지.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처음에 독서에 관한 책을 쓰다가 역사에 관한 책을 좀 쓰고 있고 오늘의 부분은 이제 고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저는 이 고전을 정리하게 된 건 사실 고전 자체가 제 매력 있다고 보진 않아요. 고전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 얘기고 저는 고전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전에 들어있었던 진짜 이야기, 진짜 역사 그게 관심이 있어서 읽다 보니까 고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 자체에 대해 관심이 있진 않고 그 고전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있는 사람 내지는 역사, 그 당시의 문화, 종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아마 읽고 뭐 정리하고 책을 쓰고 할 것 같아요. 제 자랑을 하면 저도 유튜브도 있답니다. 오늘 보니까 9,200명이 됐거든요. 네, 구독자에 비해서는 콘텐츠가 좋습니다. 콘텐츠에 비해서는 구독자가 적은 셈이죠. 콘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유럽 서양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역사도 있고 삼국지도 있고 한자 성어로 보는 삼국지, 유목민에 관한 역사도 있고 오스만 제국 역사도 있고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역사학이라는 건 얼마큼 알아요? 기독교 역사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건 월요일마다 저녁에 하는 월요 문명사 수업이라는 거를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월요 문명사 수업에서 했던 강의들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편집해서 한 거니까 똑같이 할 때 실시간으로 오는 게 당연히 있죠. 월요일마다 월요 문명사 수업을 하고 있고 그 얘기는 혜민님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엊그제까지 러시아 역사를 7주간 공부했습니다. 저도 러시아 역사 공부하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역사, 러시아 역사 되게 재밌어요. 다음 주부터는 로마제국 역사를 합니다. 로마제국 역사는 21년도에 했었는데 도전하고 해가지고 8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로마제국 역사는 서양 지식인이라면 아니 웬만한 상식인이라면 로마제국 역사를 모르면 서양 상식이 될 수는 없어요. 웬만한 서양인들은 그렇고 우리 동양인들한 한국인들한테는 로마 역사를 알면 좀 안해 뭐 이 정도 그럴 수 있어요. 상식까지는 아니죠. 알면 좋다 정도겠죠. 알면 많은 채 할 수 있고 또 유럽 여행 가시면 눈에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서양인들한테 가장 좋아하는 역사 시대가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로마 시대라고 그럴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는 19세기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19세기에 있어서 독일 남부의 어떤 동네 사람한테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로마인이요, 바이마르 사람이요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독일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한 기본이 로마인이고 유럽인한테 물어보면 기본이 로마인이고 그리고 그 지역민이고 그게 기본이에요. 미국인한테 물어봐도 나는 로마 공화국 사람이에요. 왜냐면 미국이란 나라하고 로마 공화국이란 나라 똑같고 상식적으로
로마에 아시는 한 주간 알려져. 뭐 내가 주말에 하는 게 있어요. 적주 토요일마다 그리스와 지중해 문명 여행 심포지온이라는 걸 하는데, 심포지온이라는 건 플라톤의 책 중에 심포지온이라는 책이 있어요. 항연이라고 번역돼요. 심포지온. 심포지온은 와인 마시면서 노는 게 심포지온이에요. 심포지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심포지엄은 와인이 없는 게 심포지엄이고, 라틴어로 심포지엄이고, 그리스에서 했던 심포지엄은 와인 먹고 노는 게 심포지엄이에요. 근데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뭔가 이야기도 하고, 주제가 있는 이야기도 하고, 와인도 먹고 싶고, 그렇게 사실 심포지엄이라고 그거를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토요일날 14차 심포지엄을 하는데, 여기의 주제는 그리스 로마의 성문화. 오늘날과는 많이 다르고 도덕 기준이 다르니까 그네들이 타락했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보는 것보다 그건 되게 흥미로웠어요. 예전에 폼페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잖아요. 로마 시대 도시. 가보면 어른들만 들어가시는 유곽에 딱 들어가 보면 방이 되게 조그만데, 침대 조그만데 거기 벽화가 하나씩 그려져 있어요. 남녀의 포즈가 그려져 있고, 물론 지금 그 벽화들은 나폴리 국립박물관에 되게 재밌는 그림들이 많아요. 그럼 그 그림을 보면 방마다 그림이 달라요. 포즈가 달라. 남녀의 체위가 달라. 근데 왜 이 체위를 왜 그림을 그려놨을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폼페이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였어요. 와인 같은 게 수출하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상인들이 이제 항구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상인들하고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대화가 안 될 때 유곽의 상인이 들어올 때 어떤 포즈를 원하냐라고 이제 그 북부에 있는 포주, 말한 포주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 동전이 쭉 있어요. 동전에 그 포즈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나는 이 자세를 원합니다. 그럼 동전을 사요. 그게 입장권이에요, 일종의. 그게 화대예요, 화대. 그 동전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그 포즈가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통해도 되는 거지.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이게 싸움의 우려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이기도 해요. 그런 것이 좀 되게 흥미로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할 예정이고요. 하고 있고. 이거 이제 매주 주제는 바뀌어서 합니다. 그러면 책 얘기. 책에 관한 간단한 요 한 장으로 책을 어떻게 버전 어떻게 했느냐, 아니면 이 최소한의 사용 버전에 담긴 여러 책들이 어떤 배경이 있느냐라고 설명, 요 한 장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게 지중해 지도잖아요. 로마 시대의 전성기의 지도입니다. 신화, 우리 호메로스의 신화와 크리스토의 역사예요. 근데 이 지중해 동쪽은 그리스어권 영역이고 지중해 서쪽은 라틴어권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주로 지중해 동쪽에서 역사가 이루어졌죠. 신화는 주로 지중해 동쪽에서 많이 있었던 거고, 나중에 로마가 가져가서 신화의 얘기를 로마로 만들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화는 호메로스 일리아드, 오디세이아는 기본적으로 지중해 동쪽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디세이아의 배경은 지중해 서쪽에서 항해했던 내용이 있지만 그 이야기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읊어지고 기록된 건 지중해 동쪽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역사도 마찬가지죠. 헤로도터스의 역사는 동쪽에 있었던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쟁 이야기.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여기 스파르타라는 도시가 있죠. 우리 아테네 간의 패권 전쟁을 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거의 동시중해 전체에 걸쳐서 있었던 바로 그 전쟁, 27년간 전쟁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요.
가장 생소한 책은 그럴 거야. 아마 크세노폰의 아나바시스라는 책일 거예요. 페르시아 원정기라고 번역이 되는데,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은 플라톤하고 나이가 비슷했어요. 공문수학했던 그런 사람인데, 플라톤이 인문학자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라면 크세노폰은 이제 무사 같은 무인이죠, 무인. 조선시대로 말하면 플라톤은 문신이고 크세노폰은 무신이라고 하시죠. 크세노폰이 나중에 여기 소아시아부터 페르시아까지 1만 명의 부대를 이끌고 다녀왔던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크세노폰의 원정 아나바시스라는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까만색 알렉산드로스 원정기는 우리 잘 아는 알렉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 출발해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이집트까지 갔다가 나중에 페르시아를 정벌하고 오늘날의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 파브 이런 데까지 다녀온 원정에 대한 이야기가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건 이제 주중의 동쪽에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된 역사 시대 이야기. 또 로마 시대 신화 중에 아이네이스하고 변신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요거 베르길리우스하고 오비디우스는 로마 시대의 신화 작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약간의 이제 짝퉁 작가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 시대에 있는 걸 가져다가 오디세우스를 좀 가져다가 이 아이네아스를 만들었고, 변신 이야기 오비디우스는 온갖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다 모아가지고 요 책에다가 집어넣고 그런 요건 이제 서주 중에 또 역사서 중에 리비우스의 로마사가 있죠. 시오는 아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의 기본은 리비우스의 로마사가 기본으로 한 거죠. 로마사에 관해서 원전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원전들을 시오는 아나미를 가져다가 이제 풀어서 쓴 거. 그러니까 로마사 하면 리비우스 로마사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라는 사람도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가장 좋아했어요. 그 마키아벨리도 어릴 때 돈이 많은 집안이 아니어서 그 아버지가 그 당시 인쇄술이 나왔을 때여가지고 이게 로마사가 인쇄가 막 되고 있었어요. 그거를 아버지가 인쇄소에 가가지고 그 팔자 작업을 해주고 그걸 한지를 얻어와요. 한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이거 책으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책을 만들 때도 또 가서 아들한테 시켜가지고 와인을 들려보내가지고 가서 받아오고 그렇게 어렵게 얻은 로마사를 마키아벨리 즐겨 읽었고 그거를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라고 강의록에 넣었어요. 그걸 강의를 했거든요. 마키아벨리가 로마사 읽고. 그러니까 로마사 하면 리비우스 로마사가 그리고 카이사르의 원정기라고 있거든요. 카이사르라고 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 서양 역사가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 넘버원이 아니라는 사람이 있겠죠. 어쨌든 탑5 안에 들겠죠. 그런 대단한 인물인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대단한 인물이었던 건 못하는 게 없었다. 연설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연애도 잘하고 오로지 부족한 건 머리숱이 없는 거였다. 그 사람이 또 뭘도 잘했냐면 직접 글도 잘 썼어요. 이 갈리오 원정기를 직접 쓴 거예요. 아니 뭐 비사가 쓸 수도 있겠지만 뭐 구술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원래 책을 쓴 게 아니고 말하자면 홍보용 찌라시를 만든 거예요. 내가 어느 전투를 해가지고 이겼는데 그 이야기를 글로 써가지고 로마에 보낸 거예요. 왜 보냈냐면 그걸 보내면 옛날에는 사람이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거거든요. 책을.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가 글을 아는 사람이 광장에서 그걸 읽어요. 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지금 갈리아라 오늘날 프랑스 가가지고 뭐 아르메니족을 격파했다. 이 얘기를 막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의 이제 주가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이 사람은 미디어를 잘 활용할 줄 알았던 책을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방법을 알았던 사람이죠. 오늘날의 지도자들도 미디어를 활용을 못하는 사람은 지지를 낮은 거고 미디어 활용을 잘한 사람은 이게 지지를 높고 가장 잘했던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가 가장 책이 카이사르. 마지막으로 종교. 제가 이 종교 고전을 여기다 왜 넣냐면 사실은 고전 중에 가장 중요한 고전은 사실은 종교 고전이에요.
왜? 가장 많은 사람한테 인기없고 가장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줘. 신화에 나온 내용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예를 들어 유럽이나 관점을 볼 때 기독교에 나온 성서에 나온 내용은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멀지만 가장 중요한 고전은 그래서 종교 고전이다. 그래서 고전 중에서 모세오경을 집어넣은 거고, 더 좀 친근한 건 사복음서. 사복음서를 꼼꼼히 읽어가지고 사복음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우리는 예수가 탄생한 게 그냥 마국간에서 태어나가지고, 마국간에 태어났을 때 공방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건 틀린 거예요. 공방박사 이야기와 마국간 이야기는 별개예요. 왜냐하면 책이 다르고 기록이 달라요. 그게 다 뒤죽박죽 섞어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듣지만 사실은 다 별도 다른 책에 기록된 거를 그냥 한 거다. 차근하게 읽어보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런 것들 한번 보면 재밌다. 복음서, 이슬람의 얘기 좀 넣었는데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서 이슬람의 개요에 대해서 꾸란을 정리한 건 아니고 마지막에 이슬람은 이런 거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슬람에 대해서 네, 우리 그 작가님의 그 강연에 계속 빠져들고 싶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작가님께서 하는 프로그램이 참 많아요, 그렇죠? 뭐 토요일에 하는 프로그램, 뭐 온라인 줌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어떤 고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우리 작가님 제가 저 뒤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인생에서 1년에 한 권씩 책 집필하시는 게 이제 목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작가님 연세가 한 20대니까 한 80권을 쓰셔야겠네요. 그래 되겠죠. 그렇죠. 네.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카이사르, 그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이 인물을 너무나 좋아해서 무슨 인터넷 아이디 무엇이든 다 율리우스를 해놓은 분이 계셔요. 그래요? 그 정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매력적인 게 못하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단 하나 머리숱이 없는 것뿐이라고 하셨는데 작가님께서 보셨을 때도 율리우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인가요? 엄청난 매력적인 인물이죠. 네, 실제로도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비교 상대가 없는. 그 정도요? 네, 비교 상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율리우스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작가님 그 고전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전의 매력. 고전의 매력은 사실 진실이 담겨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고전에서 출발해가지고 여러 이렇게. 그리고 고전을 흔히 역사를 보면 1차 사료라고 그러거든요. 1차 사료에서 이거를 또 가공해서 2차가 되고 3차 사료. 우리는 보통 이제 3차 사료, 4차 사료 얘기를 또 읽는데, 이게 가끔은 이게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 그 변형이 돼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고전을 읽으면 그거 원래는 없는 얘기야 라고 저는 큰 소리 막 치죠. 고전 자체가 매력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고전을 읽으면 그런 매력이 있어요. 아, 고전을 읽으면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고전 자체는 내가 보기엔 큰 매력은 없어요. 솔직하시네요. 왜 고전 자체는 매력이 없어요? 그 자체는 왜 매력이 없고? 너무 고리타분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고리타분하고 네. 오들날과 너무 다르고 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어떤 정서의 출발점이긴 해도 그 자체를 이렇게 추앙받을 만한 건 아니에요. 네. 읽어야지 좀 매력이 뿜어진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것만 읽으면 또 안 되고, 네. 흔히 말하는 3차 사료, 4차 읽다 보면, 예. 이걸 웬만큼 알다 보면 이게 진짜 진실은 뭐예요? 이런 걸 찾아갈 때 고전이 진짜 의미가 있고, 굳이 고전 읽으라고 권하지는 않아요. 네. 네. 그 실력이 돼야지 있죠. 네. 실력이 안 되는데 읽으라고 하는 그게 공문이지. 그러면 이제 실제만 교수님 거지. 생활하시면서 친구들을 봤을 때 이 친구는 좀 실력이 되겠다 싶어서 이걸 한번 읽어봐라 이런 적도 없으시고요. 고전 자체를 권하지는 않죠. 제가 쓴 책 같은 걸 권하죠. 아, 그러셨어요? 그럼요. 그래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요. 굳이 이거를 두꺼운 그런 고전 원전을 읽을 필요 사실 없고, 고전을 해석한 책들을 읽어 나가면서 재미도 얻고 배경도 쌓아가면서 이렇게 가야지, 그걸
이 고전 뭐 이거다 이게 좋은 거다 막상 보세요. 재미 커지나.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사람에 따라 성향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전을 읽었을 때 어렵지만 재밌다. 어떤 분들은 어렵고 또 어렵다. 어떤 분들은 또 계속 재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들을 들어보면 좀 어느 정도 조금 밑바탕이 되고 좀 알아야지 깊이 읽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이 서양 고전에 온전히 쭉 푹 빠졌다. 이 시기가 따로 있으셨어요? 이 시기에는 나는 고전은 좋아하지만은 특히 서양 고전에 좀 빠졌던 시기가 있다. 제가 책을 읽은 방식도 저는 이 로마를 시온안하교부터 알게 됐다는 거죠. 물론 예전에 대개서 시간에 조금 알고 뭐 여러 다른 책들을 보긴 봤지만 이 로마 이야기 좀 방대한 로마 역사가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접근하려면 좀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책들을 먼저 읽어야 웬만큼 알아야 돼. 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리비우스의 저 로마사도 사실 다 완역이 안 됐어요. 근데 아무도 안 읽기 때문에 완역을 할 필요가 사실 없거든. 한다고 스펠링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응용되게 쉽게 쓰여진 책들 보게 돼요. 저는 고전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저 역사책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제가 이 책부터 봤어요. 제가 그거는 군대 갔을 때 봤으니까 22살 때인가 그때 봤으니까 그때 사실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재미도 없었고 읽고자 하는 의욕만 좀 강했지 현실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작가님의 그 솔직함이 묻어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서양 고전에요, 신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먼저 그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제우스 신. 이 제우스 신은 어떤 인물인가요, 작가님? 뭐 신얘기 너무 깊이로 할 필요는 없고요. 네, 깊이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책을 보시면 되는 거고 제우스는 워낙 많이 아시니까. 워낙 많이 모르실 것 같으니까 네. 조금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책을 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제 귀한 시간 제우스는 잠깐만. 어쨌든 다신교 사회에서 네. 유럽에서는 백방신인 거죠. 백방신인데 다신교 사회에서는 절대 권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동양에서는 좀 황상제 같은 거죠. 그 역할만 하는 건데 제우스의 가장 큰 역할은 아들 낳는 거예요. 실제로 뭐 제우스는 뭐 번개를 가지고 있고 천둥을 갖고 있고 해서 농사에 도움을 되는 신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제우스의 가장 큰 역할은 아들을 낳는 것이다. 물론 아들을 낳으려면 여자가 있어야 되니까 여자와 연애를 해야지 아들을 낳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들을 많이 낳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냥 평범한 농사짓는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의 군주를 낳는 거죠. 군주의 아버지가 제우스. 군주의 아버지. 자, 그 다음에 헤르메스는 어떤 신일까요?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똘마니. 네. 나오셨죠? 그래서 똘마니 역할로서 헤르메스는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지상에도 있고 천상에도 올라가고 지하에도 가고 그리고 오늘날 뭐 기독교로 하면 천사 역할을 하시죠. 날아도 다니고 날개가 달려서 날아다닐 수도 있고 지하 세계에 가서 제우스의 심부름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걸 하는 그래서 다양한 역할이 있어요. 도둑질의 신이기도 하고 상업의 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신. 어디나 갈 수 있는. 네. 똘마니기 때문에 다 갑니다. 네. 안 가는 게 없네요. 그러시는 굉장히 매력적인 매력적인 신. 캐릭터를 갖고 있죠. 헤라클레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는 요 지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왜 헤라클레스라는 신이 탄생을 했냐면 저 지역을 이해를 할 거가 있는데요. 유럽에 가보신 분 계시죠? 바닷가에 바다의 색깔이 어떤가요? 예쁘죠? 예쁘죠? 예. 파랗죠? 예. 냄새가 나나요? 바다 냄새. 안 나요. 부산 가면 바다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부산 나죠. 근데 왜 지중해 냄새가 나요? 거기 축구하는 땅에서 오는가요? 왜 그럴까요? 놀기 좋죠. 어허. 그리고 거기 갯벌이 없어요. 모래사장도 모래가 얇지 않고 굵어요. 네. 자갈 해변이 많습니다. 바닷물이 가장 중요한 건 거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 예. 바닷물이 깨끗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냄새가 안 난다는 건 뭐가 없는 건가요? 해조류가 없다는 겁니다. 해조류가 없으면 뭐가 없죠? 물고기도 없습니다. 해조류는 왜 없을까요? 플랑크톤이 없습니다. 네. 플랑크톤은 왜 없을까요? 유기물, 무기물이 없어요.
다 없는 거네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유기물, 무기물이 없다는 건 왜 없을까요? 시중에. 육지가 안 주기 때문입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아, 예. 거기는 주로 겨울에 비가 오는데 여름 비가 안 와요. 겨울에도 흙탕물이 내려가지 않아요. 탕물이 막 내려와야지 그게 흙탕물 속에 유기물, 무기물이 있는데 그걸 육지가 제공하지 않아요. 육지에 유기물, 무기물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넓은 지역에서 밀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여기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 시칠리아, 그리고 저 지중해, 흑해, 북쪽에 오늘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부 이런 데만 몇 군데만 밀을 재배할 수 있고요. 나머지 땅에서는 뭘 하냐? 올리브, 천지가 올리브 나무예요. 아니면 포도밭. 그러면 우리가 포도 먹고 올리브 먹고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하지. 그런 거 먹고 못 살아요. 그렇죠. 밀이 있어야 돼, 밀이. 네. 그런데 헤라클레스 신과 어떻게 어떻게 연결될까요? 관계 있느냐? 네. 자, 그러면 네. 이거를 교육을 하면 되죠. 밀이 있는 거 동네와 올리브가 있는 거 교육을 하면 되는데 이 교육이 때로 잘 안 돼. 제일 좋은 방법 가서 뺏어오는 거죠. 가서 뺏어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몽둥이 들고 남자끼리 모여가지고 한 20명 해서 배에 딱 태우고 저기 밀 나온 동네 가서 약탈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가장 활성화된 경제는 약탈 경제, 해적지. 이게 늘 있었던 일이 예나 지금이나 물론 지금은 안 그렇지만 19세기까지 이 지중해에서 가장 많이 벌어졌던 사건은 해적입니다. 헤라클레스는 해적이에요. 해적이다, 결론은. 전형적인 해적. 근데 우리 편이죠. 우리 편이니까 영웅이죠. 네. 해적이 아니고 해적은 나쁜 놈들이잖아요. 나쁜 놈들 우리가 당하면 저 놈들은 해적인데 해적이 우리 편이면 영웅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웅이 이 지중해를 다니면서 온갖 일을 하고 다니죠. 영웅적 행위를 하고 다닙니다. 이게 바로 헤라클레스의 이야기. 그래서 작가님께서 이 지도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네요. 지도에서 이제 바다 이야기 나오고 밀 얘기 나오고. 네, 배 타고 다니면서 온갖 동네를 다 가서 헤라클레스 하는 거 보면 어디 가서 막 죽이고 사자 죽이고 말 잡아오고 심지어 저승까지 가서 개를 잡아오고 막 그래요. 자꾸 은유잖아요. 전형적인 은유의 표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편, 그쵸? 우리 편. 영웅. 자, 그러면 아프로디테 많이 들어보셨죠? 아프로디테 어떤 신인가요? 아프로디테는 여기 예. 지도에서 보시면 예. 여기 파포스라는 도시가 여기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고요. 네네. 여기 파포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파포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도시예요. 바보라고 성경에는 나오죠. 바보. 네. 사도행전에 바보를 거쳐서 이렇게 소화시켰다. 여기가 아프로디테의 탄생지. 아, 탄생지예요. 파포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의 모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산의 상징 또는 아름다움의 상징.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이 메소포타미아 동쪽에서 문화가 건너와가지고 아무와도 태어남 아들을 많이 낳는 뭐 이런 거 상징이기도 하고 이쪽 그리스 쪽에서는 뭐 아름다운 미의 상징 뭐 이런 거기도 하고 그런 역할이 한 2개 정도가 부여되어 있는 아프로디테. 자, 그럼 우리 인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신보다는 이 인물이 등장하죠. 제 책에도 나오시더라고요. 네. 오비디우스란 인물. 오비디우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쓴 작가예요. 네. 이 사람은 작가. 작가. 예. 변신 이야기라는 책을 쓴 작가인데 이 사람 로마 사람 1세기의 로마인이에요. 1세기의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작가인데 아우구스투스한테 책을 하나 썼는데 연애의 기술? 연애. 네, 연애하는 기술을 써가지고 이게 좀 좋은 소리 못 들었어. 그래서 추방당해요. 그래서 여기 오늘날 저 로마니아 쪽에 가가지고 유배돼서 살았는데 거기서 인간 이야기를 전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해가지고 변신 이야기라는 책을 쓴 사람. 네, 작가이고요. 작가예요. 네. 작가님 책에서요. 요 최소한의 서양고전 이 책에서 보니까 작가님께서 실제 가셨던 곳들을 네. 직접 촬영을 하셔서 넣었고
네. 안개환 이렇게 딱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애정이 많이 드러났는데 그건 독자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함이었겠죠, 작가님? 네. 네. 그럼요. 제가 가봤다. 이게 자랑하는 거. 자랑질을 해야지. 자랑질을 제가 가봤다. 그냥 저는 책만 읽고 그냥 책 번역 요약해서 한 게 아니다. 책 읽고 현장도 가보고 현장의 감성을 나는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책 속에 왔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만큼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가보고 느끼고 경험했다. 나 안개환 작가다. 죄송하게 서양고전 여기 안개환 작가다. 헤로도토스의 고향 여기 네. 여기 할리카라소스 가보고 에페소스 가보고 로도스도 가보고 여기 크레타도 가보고 가봤어요. 아유, 박상부 기자 다 가보셨어요. 직접 가보셨는데 진짜 집에 가시고 사진까지. 아니, 저는 말하자면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자는 특정 분야를 깊이 파서 연구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일종의 아마추어자 여러분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마추어 뭐 덕후기 때문에 덕후라는 그냥 책만 파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애정이 있어야 돼. 네, 애정이 묻어나고. 애정이 있으려면 당연히 이거 좋아한다면 가봐야죠. 네. 작가님, 서양 고전에서도 빠질 수가 없는 게 헬레니즘 문화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헬레니즘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고대 그리스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는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전성기 5세기, 4세기까지 100년 정도 고대 그리스, 아테네가 전성기였어요, 시절에. 헤로도토스 활동했을 시절. 그리고 그때 뭐 소포클레스 같은 비극 작가들이 막 있었던 신화가 많이 창조되던 그 시기 기원전 5세기라면 헬레니즘은 그쪽 여기 에게해 지역에만 있었던 그런 고대 그리스의 문화를 이 지중해 동쪽으로, 지중해 동방으로 확산시키는 게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래서 흔히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결합을 해서 서양 문명을 만들어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서, 그러니까 신약 성서는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유대인이 쓴 게 아니에요. 헬라인이 쓴 거예요, 헬라인이 헬라 문화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그게 이 지중해 동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거의 기반은 여기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중해 동쪽에 퍼뜨려서 그 기반 하에서 신약 성서가 쓰여졌고, 저는 기독교는 헬라 문화에서 탄생했다고 봐요. 유대문에서 탄생한 게 아니에요.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너무 많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비슷하지 않아요. 그냥 구약 성서만 공유할 뿐이에요.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뭐냐면 유대교는 여기 예루살렘 이쪽에서 있었다면 신약 성서의 대부분 아니면 그 바울 서신 같은 책들은 다 여기 소아시아 여기서 쓰여졌거든요. 여기 문화 기반으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다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많이 달라요. 이게 다 헬레니즘 문화 속에 있는 거죠. 워낙 기독교 영향이 유럽인들에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 헬레니즘이라는 게 결국 그 기독교 문화가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원동력이다. 원동력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여러분 시간 진짜 빨리 가죠. 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고전이 어렵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서 고전 나도 좀 접근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이 최소한의 서양 고전 이 안에 그 내용들이 듬뿍 담겨있죠. 여러분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이렇게 1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이제 담백하게 이 최소한의 서양 고전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보았는데요. 우리 작가님과 사진 촬영하고 싶거나 사인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되시고요. 아까 우리 연수님께서 이런 프로그램 북살롱이 정말 다양하다,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었고 뭐 부동산 전문가, 심리 전문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11월의 작가도 주목하셔도 좋습니다. 11월 14일입니다. 매주 셋째 주 금요일에 진행을 하죠. 둘째 주 금요일이요. 캐나다 캘거리에서 1년 살기라는 책, 최선미 작가님과 함께 하는데요. 캐나다 가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캐나다에 관심이 있다. 나 가봤는데 조금 더 알고 싶다. 나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 여행이라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번째로는 이제 낭독살롱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였죠. 낭독의 밤을 진행을 했는데 우리 안겨환 작가님도 함께 해주셔서 이 낭독의 밤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눈으로도 읽고 입으로도 읽고 마음으로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낭독살롱은 제가 스피치 전문가이자 이제 아나운서이다 보니까 낭독을 잘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려요. 여기 계신 몇 분은 직접 낭독살롱에 오신 분들도 있는데 낭독살롱은 매주 셋째 주 금요일이에요. 오후 4시에 진행을 하는데 홍대 마인드 B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행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 아까 우리 작가님께서 심포지온 말씀하셨잖아요. 작가님 심포지온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술 먹고 노는 거라고. 어떤 술이요? 네? 어떤 술? 어떤 술 말이에요? 와인이죠, 와인. 와인이죠. 그렇습니다. 와인. 제가 와인을 마시며 노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신유아의 뿌띠 북클럽이라고 해서 삼청동에 I am here이라는 한국 바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책 이야기를 하면서 놀아요. 그러니까 각자 좋아하는 책을 갖고 와서 와인을 마시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기 이제 뒤에 계신 몇몇 분들도 저와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저희 앞에 압구정 현대백화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11월부터 신유아의 문학살롱을 진행을 하는데 북살롱은 다양한 책, 전문 서적을 집필하신 작가님들을 모신다면 문학살롱은 시나 소설, 에세이, 소설 등 이런 문학에 관련된 작가님들을 모셔서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3시부터 4시 10분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작가님은 11월 16일이고요. 김홍 작가님입니다. 문학동네에서 책을 집필하셨고 최근에 여기서 울지 마세요 라는 책을 집필하셨어요. 201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등단하셨고 23년 문학동네에서 소설상까지 받으신 분이신데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저 그 프로그램 관심 있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 오픈 채팅방에다가 신유아의 북살롱 검색을 하시면 입장하셔서 비밀번호 2324A 클릭하고 입장하시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답변을 성실히 해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여러분, 제가 그 북살롱을 마무리할 때 항상 하는 멘트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을, 내가 감사하세요. 그러면 오늘을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세요. 오늘은 감사하세요. 오늘을 고맙습니다.